오사카 유흥가의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시절의 일이다. 당시 나는 이자카야나 밤의 가게들을 돌며 술을 배달하는 일을 했는데 특히 설날 전 성수기에는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진다. 원래도 배가 약한 편인데 한겨울의 차가운 공기 속을 돌아다니다 보니 배달 도중 급하게 화장실이 가고 싶어졌다. 평소 같으면 가게로 돌아가 해결했겠지만 시간 여유가 없던 터라 근처 편의점 화장실을 이용하기로 했다. 점원에게 양해를 구하고 화장실 쪽으로 향하니 문 앞에 이미 두 사람이 줄 서 있었다. 한 사람은 정장 차림의 중년 셀러리맨, 다른 한 사람은 밤거리에서나 볼 법한 화려한 금발의 형님이었다. 급한 마음에 짜증이 났지만 근처에 다른 화장실도 없어 마지못해 그 줄에 섰다. 하지만 기다려도 안에서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 10분쯤 지났을까 참다 못한 금발 형님이 화장실 문을 세차게 두드리며 외쳤다. 어이, 자고 있는 거야? 사람 기다린다고.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와 함께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술에 취해 잠든 건가 싶어 곧 나오겠거니 했지만 3분이 지나고 5분이 지나도 기미가 없었다.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커졌다.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누군가 안에서 격하게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은 기괴하고 불쾌했다. 바스락바스락 덜컹덜컹 히히히히 간다 우와타타. 취객이든 미친 사람이든 문 안에 있는 존재는 정상적이지 않았다. 중년 셀러리맨도 문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고 나 역시 복통도 잊은 채 그 앞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금발의 형님도 말없이 지켜보다가 이내 점원에게 화를 내듯 말했다. 이봐요. 저 사람 약이라도 한 거 아니에요? 벌써 30분이 넘었다고요. 점원은 사정을 듣고는 불이 나게 마스터키가 달린 열쇠 뭉치를 가지고 왔다. 그 즈음엔 편의점 안의 손님들도 무슨 일인가 싶어 모두 이쪽을 주목하고 있었다. 손님, 몸이 안 좋으신가요? 문 열겠습니다. 점원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스르르 열린 문틈 사이로 안을 들여다본 순간 변기 뚜껑은 닫혀 있었고 그 위엔 작은 봉제 인형이 하나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너덜너덜하고 때가 잔뜩 탄 오래된 캐릭터 인형이었다. 그곳엔 창문 하나 없었고 당연히 그 안에 누가 있을 리도 없었다. 그 자리에 있던 우리는 모두 말없이 얼어붙었다. 나는 이 동네에서 20년 넘게 살아왔다. 오랜 세월을 보내면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바로 어떤 가게가 들어와도 1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아버리는 건물 한 채. 이름 있는 프랜차이즈가 들어와도 개성이 강한 개인 가게가 들어와도 결과는 똑같았다. 그곳은 북도변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났고 넉넉한 주차장까지 갖추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장사가 잘 안 될 이유가 없어 보였지만 이상하게도 거기만 들어가면 사람들이 떠났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가족들과 함께 그 건물에 새로 들어선 가게를 찾았다. 저녁 8시쯤 초여름의 공기가 아직 남아있는 시기였다. 내부 구조는 예전에 있던 가게들과 다를 바 없었다. 4명이 앉을 수 있는 박스형 좌석이 줄지어 놓여 있었고 높은 칸막이가 공간을 나누고 있어 폐쇄적인 분위기를 자아냈다. 그날 우리 가족 외에는 손님이 없었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마치고 한숨 돌리고 있는데 아내가 조용히 말했다. 방금 저기서 뭔가 지나갔어.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사람이 지나가는 걸 착각한 거 아니야? 라며 웃어넘겼지만 아내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아내는 예전부터 이상한 것들을 보는 경우가 많았다. 과거에 우리 집 베란다에서 낯선 남자가 서 있는 걸 봤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닮았다고 했다. 결혼 후 그런 일은 사라진 듯 했지만 그날 다시 그 감각이 되살아난 듯 했다. 뭘 본 거야? 내가 묻자 아내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날개 달린 작은 아저씨. 솔직히 웃음이 나왔다. 그런 게 어딨어? 하지만 아내는 겁에 질린 얼굴로 속삭였다. 여기 뭔가 있어. 빨리 나가자. 그때부터 나도 이상한 기분이 들기 시작했다. 일어나 화장실을 들렀는데 화장실 문 앞에서 갑자기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남자 화장실 표지판 단순한 파란색 정장 차림의 남성 그림이 왠지 모르게 움직일 것만 같았다. 마치 그림 속에서 갑자기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 이상하네. 내가 왜 이런 기분이 들지? 억지로 무시하며 안으로 들어갔지만 변기 뚜껑을 내리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다.
여긴 있으면 안 되는 곳이다. 손도 씻지 않고 황급히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곧장 계산대로 향했다. 그 짧은 거리마저도 너무 길게 느껴졌다. 박스석 사이를 지나며 자꾸만 무언가가 스쳐 지나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시선 끝에 뭔가가 어른거렸지만 절대 고개를 돌리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계산을 마치고 차에 올라탄 후 나는 한숨을 내쉬며 아내를 바라봤다. 나 방금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 아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영적인 걸 못 보지만 감각이 예민하잖아. 본능적으로 위험하다고 느낀 거야. 거기 진짜 뭔가 있어. 그날 이후 우리는 다시는 그곳에 가지 않기로 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가게는 역시 망했다. 새로운 가게가 또 들어섰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아내와 나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가지 말자. 의견은 만장일치였다. 어느 한여름밤 숨 막히는 더위 속에 나는 2층 방 침대에 누워 있었다. 혼자 있는 집안에서 조용한 밤의 정적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띵동,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누가 왔나?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더운 날씨와 피곤함에 몸을 움직이기 싫었다. 귀찮은 마음에 무시한 채 그대로 누워 있었다. 하지만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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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동. 규칙적인 리듬으로 계속 울리는 소리에 짜증이 났다. 뭐야, 왜 이렇게 집요하게 누르는 거야? 결국 자리에서 일어나 2층 창문 너머로 현관을 내려다봤다. 거기엔 낯선 두 사람이 서 있었다. 밀짚 모자를 쓴 40대쯤 되어 보이는 여자와 똑같이 흰 옷을 입은 어린 여자아이였다. 요즘 유행하는 아이 동반 전도인가? 싶었다. 귀찮아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국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문을 열었는데 이상하게도 그곳엔 아무도 없었다. 뭐야, 벌써 간 거야? 괜히 신경질만 난 채 다시 2층으로 올라가 침대에 몸을 눕혔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띵동, 띵동. 이번엔 정말 화가 치밀어 2층 창문을 열고 다시 내려다보았다. 아까 그 모녀였다. 이번엔 참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갔다. 현관으로 가는 동안에도 초인종 소리는 멈추지 않았다. 문을 열기 직전까지도 분명히 들렸는데 막상 문을 확 열고 나가보니 그 누구도 없었다. 숨을 곳은커녕 그들이 사라졌을 만한 길도 없었는데 말이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그때 띵동 띵동. 아무도 없는 문 앞의 인터폰에서 초인종 소리가 또 울렸다. 겁에 질린 나는 재빨리 문을 닫고 온 집안의 문과 창문을 모두 잠갔다. 커튼을 치고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떨고 있었다. 하지만 초인종은 멈추지 않았다. 규칙적인 소리가 계속 집 안을 울렸다. 나는 용기가 나지 않아 창밖을 다시 내려다볼 수조차 없었다. 다음 날 아침이 되어 부모님이 나를 깨우셨다. 너한테 온 편지가 있어. 여자한테 온 것 같은데. 신문을 가지러 갔다가 발견했다고 했다. 하얀 봉투엔 발신인도 이름도 적혀 있지 않았다. 여자라니 뭘 보고 그렇게 생각한 거지? 궁금한 마음에 봉투를 열어보니 곳곳 세밀한 글씨로 단 한 줄만 적혀 있었다. 뭔가가 당신의 집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날은 세미나가 늦게 끝나는 바람에 마지막 전철을 타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그런지 객실에는 나 혼자뿐이었다. 시골에 있는 우리 집까지 가려면 아직 7정거장이 남아있었고 피곤함에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꾸벅꾸벅 졸던 중 문득 오싹한 한기가 느껴졌다. 마치 냉기가 살갗을 파고드는 것처럼. 에어컨을 너무 세게 틀었나? 몸을 움츠리며 두리번거렸지만 온도 조절 장치는 멀쩡해 보였다. 그런데 그때였다. 쿠샤쿠샤. 어디선가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 마치 비닐봉지를 꾸깃꾸깃 구기는 것 같기도 하고 눌린 한숨소리 같기도 했다.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고개를 돌리다 문득 깨달았다. 위쪽에서 들린다. 천천히 시선을 들어 올리자 선반 위에 무언가가 있었다. 나는 출입문역 보조석에 앉아 있었고 그것은 맞은편 보조석 위 선반에 몸을 길게 뉘인 채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머리는 부스스하게 헝클어져 있었고
얼굴은 기묘한 보랏빛을 띠고 있었다. 마치 오랫동안 흙 속에 묻혀있던 것처럼 피부가 갈라져 있었다. 남자인지 여자인지 젊은지 늙었는지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눈이었다. 창백한 얼굴 위 누렇게 뜬 눈알이 끊임없이 이리저리 굴러다녔다. 나를 향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눈을 마주쳐서는 안 돼. 그런데도 이상하게 나는 눈길을 돌릴 수 없었다. 마치 몸이 얼어붙은 듯 눈을 깜빡이는 것조차 잊어버린 느낌이었다. 쿠샤. 그것은 계속해서 알아들을 수 없는 단어를 중얼거렸다. 숨을 삼키는 순간 전철이 덜컹거리며 다음 역에 도착했다. 나는 거의 뛰듯이 전철에서 내려 역 밖으로 내달렸다. 2정거장이나 떨어진 집까지 걸어가야 한다는 사실도 깊어가는 밤의 어둠도 상관없었다. 그것과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 자체가 견딜 수 없었으니까. 숨을 고르며 집으로 향하는 길, 어둠 속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다. 쿠샤. 옆집에서 나는 소리였다. 아마도 고양이가 장난치는 소리일 거라고 나는 애써 믿어보기로 했다. 그것은 끔찍한 저주였다. 저주를 건 사람은 반드시 자신의 목숨을 잃게 되지만 저주받은 사람의 죽음은 정확히 반반의 확률로 정해진다. 저주라는 대가가 너무나 가혹한데 비해 그 효과는 불확실하니 참으로 잔인하고 어리석은 일이라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어릴 적 어머니에게서 들은 이야기가 떠오른다. 근처에 살던 한 여자가 그 저주를 사용했다고 한다. 그녀는 폭력적인 남편에게 오랫동안 고통받았고 그 끝없는 증오와 절망 속에서 결국 저주라는 길을 택했다고 했다. 그리고 그 대가로 그녀는 생명을 잃었다. 그녀가 죽은 뒤 저주에 사용된 도구가 발견되었다고 했다. 그리고 소문에 따르면 그 저주가 남긴 마지막 효과로 남편은 결국 죽었다고 했다. 하지만 정말로 죽었는지에 대한 진실은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다. 어쩌면 저주란 본래 그런 것인지도 모른다. 위험 없이 확실한 효과를 가진 저주는 세상에 없을 것이다. 내 목숨을 잃더라도 상대를 파멸시킬 수 있다면 그런 필사적인 증오와 절망을 가진 자만이 저주라는 절박한 수단에 손을 뻗는다. 저주는 언제나 불확실함과 위험을 동반하고 애초에 사람의 분수를 넘어서는 일일지 모른다. 어머니는 저주의 방법을 절대 가르쳐주지 않았다. 하지만 여동생은 어딘가에서 그 비밀을 들었던 것 같다. 궁금증에 못 이겨 여동생에게 물어보았다. 그녀는 작은 소리로 한 단락씩 이야기를 풀었다. 오이 속을 도려내고 껍질만 남겨서 속에 칼을 넣고. 그러나 그 이상은 듣지 못했다. 여동생의 말이 흐려져 더 물어보는 사이 어머니께 들켜버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저주의 방법은 내 손에 닿지 않았지만 그 이야기의 끝에 어렴풋이 느낀 것이 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 선택하는 마지막 수단이 바로 저주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가져올 결과와 대가는 결코 인간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닐지도 모른다. 미국 대학에서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학기 말이 다가오면서 레포트 제출 기한은 바짝 다가왔고 저는 밤새도록 연구소에 앉아 컴퓨터 앞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인터넷은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았고 웹 브라우저로는 모자이크를 사용하던 시기였습니다. 홈페이지라 해봤자 대부분 연구 결과를 게시하는 곳이라 흥미를 끄는 내용은 거의 없었죠. 그날도 늘 하던 대로 레포트를 작성하다가 문득 책상 구석에 무심코 적힌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필로 적힌 이상한 홈페이지 주소. 기분 전환이나 할 겸 주소를 타이핑해봤습니다. 그러자 몇 초 뒤 화면에 메인 페이지가 떠올랐고 저는 숨을 멈춘 채 그 장면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어두운 방바닥에 쓰러진 남자가 피투성이로 누워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간단한 문장이 하나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미시간에서 30대 남자 살해. 너무 충격적인 이미지였고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으며 화면을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평생 처음 접하는 끔찍한 광경이었고 어떻게든 눈을 떼고 싶었지만 도저히 그러지 못했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려 연구소를 빠져나와 기숙사로 달려왔습니다. 그런데도 머릿속에는 그 사진이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다음날 아침 모든 것이 잘못된 오해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연구소 컴퓨터에 앉았습니다.
같은 사이트에 접속해보자 화면에는 또다시 어둡고 음침한 방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곳에 나체의 여성이 천장을 향해 누워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칼이 꽂힌 그녀는 피를 흘리고 있었고 사진 밑에는 이번에도 짧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미시간에서 30대 여성 살해. 공포감에 휩싸인 저는 결국 용기를 내어 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인터넷을 통한 범죄나 그런 사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게다가 저희 부족한 회화 실력까지 겹쳐서 경찰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결국 맥없이 돌아오게 된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다시 연구소에 가 그 사이트에 접속해봤습니다. 그저 공포와 호기심이 교차하는 이상한 감정이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더 이상해졌습니다. 사이트에는 더 이상 충격적인 사진 대신 제 주소와 전화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오싹한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너는 내가 만든 웹의 다음 스타야. 그날 저는 급히 짐을 꾸려 친구에게 소지품 대부분을 맡기고 며칠 뒤 비행기를 타고 귀국했습니다. 한때 조용한 동네에 위치한 코인 주차장에서 연탄 자살 사건이 발생한 적이 있었다. 사건은 자동차 안에서 일어났고 시신이 발견된 차만 처리하면 끝날 일 같았지만 상황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주차장이 사유지로 등록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건 이후 주차장 전체가 사고 물건 취급을 받게 되었다. 사실 주차장은 예상보다 많은 사고가 일어나는 공간이다. 차 안에서 난방기를 켜놓고 잠들었다가 고장으로 질식사하는 경우도 있고 여름철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도 있다. 차에 치이거나 노숙자가 동사하거나 술 취한 이들 사이의 다툼이 비극으로 끝나는 일도 드물지 않다. 이런 이유로 주차장이라는 공간은 사고와 죽음의 흔적을 종종 간직하게 된다. 사건이 벌어진 코인 주차장은 원래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를 짓기 전에 잠시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그러다 연탄 자살 사건이 발생했고 사건 현장은 한동안 방치되었다. 시간이 지나 주차장은 철거되었고 그 자리에 세련된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다. 그 당시 나는 사건의 흔적을 기록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사건 직후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면 흔적은 사라지고 진실을 파악하기 더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그 연탄 자살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나는 사건이 발생한 주차장을 밤낮 가리지 않고 방문했다. 하지만 주차장의 모습은 오래가지 않았다. 몇 년 뒤 다시 찾아가 보니 주차장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신축 아파트가 우뚝 서 있었다. 결국 나는 아파트 사진을 찍어 자료로 남겼다. 비록 지금은 아파트가 세워져 있지만 이곳이 과거 자살 사건이 있던 장소라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 사진 때문에 뜻밖의 문제가 생겼다. 아파트 소유주가 내게 항의한 것이다. 사람들이 오해해서 마치 이 아파트에서 자살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이유였다. 이 아파트는 신축 건물로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없다며 사진 삭제를 요구해왔다. 그 주장은 일리가 있었다. 하지만 당시 주차장 시절의 사진은 남아있지 않았고 아파트 사진을 삭제하면 과거 그 장소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게 된다. 나는 사진을 삭제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일이 또 발생했다. 그 아파트에서 실제로 사람이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과거의 연탄 자살 사건은 주차장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아파트와는 무관하다는 항의도 이 사건 이후로는 힘을 잃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과연 문제는 장소의 변화가 아니라 그 땅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닐까? 코인 주차장이든 아파트든 이곳은 어쩌면 평범한 땅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사람들은 이런 장소를 사고 물건이라 부르며 꺼린다. 하지만 사고의 흔적은 땅에 스며들어 그 위에 무엇을 세우더라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다. 어쩌면 다음은 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시작은 2달 전이었다. 산악서클에 소속된 나와 A, B, C. 우리 4명은 이웃 편에 있는 유명한 산을 오르러 갔다. 그 산에서 누군가가 사고를 당했다거나 이상한 소문이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다. 그저 평범한 산이었다.
당시 우리는 모두 취업 준비로 바빠지기 시작했고 이번이 마지막 서클 활동이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를 나누며 산을 올랐다. 그래서 산 정상에 오르면 기념으로 4명이 함께 사진을 찍자고 약속했다. 정상에 도착해 내가 가져온 삼각대에 스마트폰을 설치하고 타이머를 맞췄다. 아이폰에서 타이머로 찍어본 적이 있다면 알겠지만 셔터가 눌리면 버스트샷이라 불리는 연사가 된다. 우리는 A, B가 C 순으로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향해 포즈를 취했다. 몇 장의 연사 사진 중에서 가장 잘 나온 걸 고르려고 했지만 너무 피곤했던 탓에 집에 돌아가고 나서야 사진을 확인하기로 했다. 그날은 산에서 내려온 뒤 각자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해 저녁을 먹고 목욕을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문득 사진이 생각났다. 앨범을 열어보니 연사된 사진이 10장 있었다. 슬라이드하면 파라파라 만화처럼 사진이 연속적으로 움직였다. 처음에는 다들 카메라를 향해 은근한 미소로 V 포즈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사진에서 이상한 걸 발견했다. A, C, 그리고 내가 B를 바라보고 있었다. 손은 여전히 V 포즈를 하고 있었지만 얼굴만이 무표정하게 B 쪽을 향하고 있었다. 9번째와 10번째 사진을 반복해서 보면 마치 짧은 GIF처럼 보였는데 9장째에서는 모두 앞을 보고 있었고 10장째에서는 B를 향해 돌린 얼굴이 어딘가 기분 나쁘게 느껴졌다. 내가 B쪽을 바라봤었나? 기억에는 없었다. 우연이겠지, 타이밍이 절묘했나 보다 하고 넘겼다. 다음날 나는 사진을 A와 C에게도 보여줬다. 그런데 두 사람 모두 B를 본 기억은 없다고 했다. B는 웃으며 너네 나 좋아했냐? 하고 농담을 했고 우리는 각자 강의실로 흩어졌다.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없었다. 일주일쯤 지나 A에게 연락이 왔다. B가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이었다. 너무 갑작스러워 장례식 당시의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 A와 C는 말을 잃은 채 장례식장에서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고 나는 그저 멍하니 있었다. 며칠 후 문득 그 사진이 떠올랐다. 꺼림칙한 예감이 들어 다시 사진을 열어보았다. 10번째 사진, 내 예감은 맞았다. 사진 속에서 B가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통째로 지워진 것처럼 깔끔하게. 그리고 이번엔 나와 A가 C를 향해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고 급히 스마트폰을 던졌다. 이불을 덮고 떨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이대로라면 다음은 C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대학을 2주간 쉬었다. A와 C에게서 전화와 메시지가 왔지만 도저히 응답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리고 또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A로부터의 라인이었다. C가 자살했다는 소식이었다. 내가 휴학 중이던 그 며칠 동안 C는 대학에 나타나지 않았고 걱정한 부모님이 집에 찾아갔을 때 이미 그는 세상을 떠난 뒤였다. C의 장례식 날 나는 A와 함께 장례식장으로 향했다. 너무 짧은 시간 안에 2명의 친구를 잃은 우리. 말도 없이 역으로 향하던 중 나는 결국 그 사진에 대해 A에게 말하고 말았다. 처음 B가 죽은 뒤 사진에서 B가 사라졌던 것. 그때 A와 내가 C를 보고 있었던 것. 우연이라기엔 이상한 느낌이 들어 A에게도 보여주었다. A는 아는 사람 중에 영매사가 있다며 사진을 보내달라고 했다. 횡단보도 앞에서 멈춰섰을 때 나는 사진을 확인했다. 사라진 B 그리고 C를 향해 얼굴을 돌린 A와 나. 변한 건 없었다. 안도란 단어가 머릿속에 떠오를 정도로 나는 안심하며 A에게 사진을 전송했다. 신호가 파란불로 바뀌고 A가 먼저 걸어갔다. 나는 사진을 계속 바라보다가 A가 읽은 표시를 확인한 것을 보았다. 그 순간 A가 발걸음을 멈추더니 말했다. 어이, 왜 이번엔 내가? 그 말과 동시에 귀를 찢는 듯한 급 브레이크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A는 트럭에 치여 몇십 미터 앞까지 날아갔다. 충격으로 몸을 떨며 나는 구토했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땐 A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 사이렌 소리를 들으며 나는 휴대폰을 꺼내 A에게 보낸 사진을 다시 열어보았다. 그 사진에는 혼자서 카메라를 향해 V 포즈를 하고 있는 내가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공포보다 살아남았구나 하는 기분이 더 컸다. 나는 그 사진을 즉시 삭제했다. 그로부터 2주쯤 지나 나는 결국 대학을 그만두었다. 4명 중 3명이 순서대로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아무도 내게 말을 걸지 않았고 나 역시 누구와도 섞이려 하지 않았다. 어느 날 방에만 있으면 숨이 막힐 것 같아서 근처 편의점에 가기로 했다.
신발을 신으며 문득 느꼈다. 누군가가 내 얼굴 양옆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감각. 보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나는 다시 앨범을 열었다. 삭제했어야 할 사진이 마지막에 남아 있었다.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탭했다. 첫 번째 장부터 9번째 장까지는 나 혼자였다. 그리고 10번째 사진. 죽은 3명이 무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영상 편집자로 일하면서 가끔 설명할 수 없는 기묘한 일들을 접하곤 한다. 회사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동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최근 겪은 일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괴로웠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나는 매일 아침부터 밤까지 영상 편집에 쫓기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보통은 어린이용 교육 프로그램이나 광고 영상을 편집하는데 때때로 영상 속에 이상한 장면이나 정체불명의 소리가 섞여 있곤 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히 편집해서 지워버렸다. 그날도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다. 클라이언트로부터 받은 영상은 어린이들이 엄마와 함께 양치질을 배우는 교육 프로그램이었다. 화면 속 엄마 역할을 맡은 여성이 아이들과 함께 칫솔을 들고 리듬에 맞춰 말했다. 세로 세로 가로 가로. 귀여운 동작과 함께 따라하며 칫솔질을 하는 아이들. 영상에는 특별히 이상한 점이 없어 보였다. 하지만 클라이언트는 이상한 목소리가 들어갔다며 해당 부분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상한 목소리라니. 문제의 장면을 다시 재생해보았다. 세로 세로 가로 가로. 그리고 바로 뒤에서 들려오는 낮고 거친 목소리.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영상에는 엄마 역할을 맡은 여성과 아이들밖에 없었다. 하지만 뒤로라고 말하는 목소리는 분명 성인 남성의 굵직한 음성이었다. 어딘가 비웃는 듯한, 듣기만 해도 소름이 돋는 기묘한 톤이었다. 그뿐만이 아니었다. 영상이 계속 진행될수록 세로 가로 가로 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그 뒤에 어김없이 따라붙는 낮은 목소리. 나는 처음에는 웃음이 나왔다. 치아의 뒷면도 닦아야 한다는 뜻인가? 억지로 의미를 부여해 보았지만 어딘가 꺼림칙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결국 문제의 목소리를 지우고 영상을 수정한 뒤 클라이언트에게 납품했다. 며칠 후 클라이언트로부터 다시 연락이 왔다. 편집본이 이상해요. 당황한 나는 회사 선배와 함께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하지만 화면 속 엄마의 목소리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엄마가 말해야 할 부분이 전부 정체불명의 남성 목소리로 뒤덮여 있었다.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너 장난친 거야? 선배의 질문에 나는 황급히 고개를 저었다. 그럴 리가 없었다. 최종 편집본을 선배에게 확인까지 맡겼고 나는 분명 정상적인 음성을 넣었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감에 휩싸여 원본 영상을 다시 확인했다. 다행히 원본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다. 안심한 나는 서둘러 영상을 다시 제작한 뒤 재납품했다. 그날 밤 시간이 늦어 자동응답기에 메시지를 남기려던 찰나 클라이언트가 직접 전화를 받았다. 나는 서둘러 사과하며 수정을 마쳤다고 전했다. 그때 클라이언트가 문득 말했다. 이 영상 시나가와에 있는 P스튜디오에서 촬영했는데요. 촬영 끝나고 나서 출연한 아이가 사고를 당했어요. 집으로 가던 길에 뒤에서 달려오던 차에 치였죠.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지금은 반신불수가 됐어요. 순간 숨이 턱 막혔다. 그런데 이상한 게 촬영할 때 그 아이가 계속 뒤를 돌아봤거든요. 어쩌면 그 아이한테만 뭔가가 보였던 걸지도 모르죠. 순간 귀에서 응하는 소리가 났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나는 확실히 들었다. 바로 내 뒤에서 들리는 붉고 낮은 남자의 목소리. 숨이 멎을 것 같았다. 온몸이 얼어붙어 도망칠 수도 없었다. 그렇게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철컥. 회사 문이 열리며 선배가 들어왔다. 그제야 마치 실타래가 풀리듯 긴장이 풀렸고 나는 울듯이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다. 선배는 심각한 얼굴로 듣고 있더니 결국 신사에서 굿을 받아야 한다며 회사 비용으로 재령을 부탁했다. 그 이후 별다른 일은 없었다. 하지만 아직도 늦은 밤 회사에 혼자 남아있으면 그날의 일이 떠오른다. 그리고 어쩌다 주변이 조용해지면 내 뒤에서 들리는 것만 같은 그 목소리.
이야기를 적으면서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기를 바라며 저는 지금 이곳에서 9년 전의 공포스러운 기억을 되돌아보고자 합니다. 다 적어낸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진 않겠지만 그 무게를 조금이라도 내려놓고 싶습니다. 9년 전 보험회사에서 일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입사한 지 3년 정도 됐고 직급은 계장이었으며 제 아래로 4명의 후배가 있었습니다. 그중 아이군, 티군, Y씨와는 정말 가까웠습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2~3번씩 같이 술을 마시러 가곤 했습니다. 그날도 우리는 언제나처럼 함께 단골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나오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아이군이 오래된 나무 상자를 꺼내 보였습니다. 작은 사과 하나쯤 들어갈 크기의 낡은 상자였고 아이군은 그것을 열려고 시도했습니다. 아이군의 설명에 따르면 이 상자는 그의 아버지가 전쟁 회화에서 주운 물건으로 지금까지도 열어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상자의 나무결에 맞춰야 열리는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나는 그 상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알 수 없는 오한을 느꼈습니다. 내가 어떤 기운을 느낀 걸까요? 예전부터 나는 가끔 괴기스러운 상황을 접했었죠. 발이 하나 부족한 작은 동물을 발견한다든지 상반신과 하반신의 균형이 맞지 않는 사람을 목격하곤 했습니다. 이 상자를 볼 때도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고 그래서 아이군과 티군이 번갈아 가며 열어보려 할 때 마치 그것이 열리면 안 될 것 같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상자는 결국 열리지 않았고 모두 집으로 무사히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아이군이 그 상자를 회사에 가져왔고 점심시간에 나는 그들에게 충고했습니다. 그 상자는 열지 않는 편이 좋겠어. 하지만 아이군은 형도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하더군요. 그는 자신 있다는 듯이 꼭 열어서 보여줄게요. 라고 했고 나는 그저 그 말에 의심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벚꽃놀이를 갔습니다. Y씨의 어머니가 보내주신 맑은 된장국을 마시며 벚꽃을 감상하는 순간 티군이 이 멋진 광경을 사진으로 남기자라며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을 찍었는데 이상하게도 전체적으로 붉은 빛이 감돌았습니다. 이걸 이상하게 여긴 우리는 각자 따로 찍기로 했습니다. 나는 무사히 사진이 잘 나왔고 Y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군의 사진에서는 붉은 빛이 점점 강해지며 그를 에워쌌고 결국 노란색 빛까지 맴돌며 불길한 기운이 번졌습니다. 겁에 질린 아이군은 그제서야 우리에게 고백했습니다. 그날 점심에 그 상자를 몰래 열어보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안에는 천황을 위해 명예로운 죽음을 맞이하라는 글귀와 함께 사람의 손톱과 머리카락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소름이 돋은 아이군은 그것을 소각로에 버렸다고 했습니다. 불길한 마음에 우리는 그 사진을 들고 절로 향해 주지 스님에게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스님은 이 상자는 매우 위험한 것이라며 공양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지만 결국 아이군은 그날 밤 자동차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후에도 불행은 계속됐습니다. Y씨는 그해 12월 스토브 화재로 목숨을 잃었고 남은 사람은 티군과 나뿐이었습니다. 두려움에 우리 둘은 다른 지점으로 정근을 갔습니다. 그러나 티군은 불행하게도 결혼 후 첫째 아이가 태어나지 한 달도 안 돼 세상을 떠나고 둘째 아이도 유산이 되어 아내까지 중병을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충격에 티군은 회사 옥상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 나는 여전히 혼자 남아 그 기억에 시달립니다. 최근 들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세상을 떠난 동료들이 꿈에 자주 나타납니다. 이제 나에게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공포에 의한 스트레스라고 단순히 넘기고 싶습니다. 하지만 내 곁을 떠난 그들이 자꾸 꿈에 나타나기에 그저 그렇게 생각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첫 번째 메일. 보낸 사람. 6호. 날짜. 2004년 8월 20일. 수신자. 카와이. 제목. 첫 메일이에요. 안녕, 카나. 6호야. 처음으로 메일 보내보네요. 설마 같은 헬스클럽에서 카나를 만나게 될 줄은 몰랐어. 5년 만에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 카나도 많이 놀랐지? 내가 예전에 짝사랑했던 사우타리 씨랑 결혼하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그래도 막상 사우타리 씨와의 재회는 로맨틱과는 거리가 좀 있었어. 사실 헬스클럽에 다니기 전엔 아침마다 조깅을 했었는데
그때 쓰레기 소각장 앞에서 사하타리 씨를 만났거든.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는데 내가 인사를 건네니 사하타리 씨 얼굴이 완전 새하얘지더라. 너무 놀란 것 같더라고. 하하, 그게 우리의 재회였어. 전화번호를 주고받고 사귄 지 3개월 만에 결혼까지. 지금은 정말 행복해. 이런 이야기 들으면 질투나려나? 아, 가능하면 메일은 점심시간에 보내줄 수 있을까? 6호 드림. 두 번째 메일. 보낸 사람. 6호. 날짜. 2004년 8월 23일. 수신자. 카와이. 제목. 답장 고마워. 안녕? 답장해줘서 고마워. 카나. 주부 생활은 꽤 여유롭지만 이렇게 카나에게 메일이 오거나 답장을 쓰는 게 큰 즐거움이야. 아, 그리고 집에서 남편은 타카우미 씨라고 불러. 러브러브. 타카우미 씨는 아침에 출근하면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하루가 길고 심심해지더라고. 아이도 아직 없고 상사는 눈치 없이 일만 시키니 빨리 타카우미 씨가 집에 돌아왔으면 좋겠어. 그나저나 최근에 우리 동네에서 실종자가 발생했대. 혹시 그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과 연관된 게 아닐까 해서 무서워. 그래도 나는 든든한 타카우미 씨가 있으니까 괜찮지만 너는 좀 부럽지? 농담이야. 그럼 또 연락할게. 6호 드림. 세 번째 메일. 보낸 사람. 6호. 날짜. 2004년 8월 25일. 수신자. 카와이. 제목. 오늘도 자랑거리하나? 안녕, 카나. 6호야. 오늘은 여러가지 일로 늦게 메일을 쓰네. 그래도 답장 읽고 기분이 좋아서 또 보낸다. 타카우미 씨는 정말 다정하고 가사도 대부분 도와줘. 특히 요리도 잘해서 내 요리 솜씨가 좀 밀리는 기분이야. 그리고 보통 남자들은 쓰레기 버리는 일에 소극적이잖아. 그런데 타카우미 씨는 그런 거 하나도 귀찮아하지 않고 먼저 나서서 처리해줘. 너무 상냥해서 주변 눈치가 보이기도 해서 가능한 한 내가 도우려고 해. 아, 그리고 이 메일은 타카우미 씨의 업무용 컴퓨터에서 쓰고 있어. 그래서 가능하면 점심시간에만 답장해줘. 그럼 또 연락할게. 6호 드림. 네 번째 메일. 보낸 사람. 6호. 날짜. 2004년 8월 27일. 수신자. 카와이. 제목. 헛간 탐험기. 안녕, 카나. 6호야. 오늘도 이것저것 바빠서 좀 늦게 메일을 보내네. 타카후미 씨가 돌아오기 전까지 잠깐 시간이 남아서 말이야. 헛간을 탐험해 보려고 해. 사실 헛간은 항상 자물쇠가 걸려 있어서 못 들어가는 곳이야. 그런데 지난주 아침에 타카후미 씨가 일찍 일어나 헛간에 들어가더라고. 궁금해서 슬쩍 봤더니 쓰레기 봉투를 들고 나가셨어. 평소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내가 미처 챙기지 못했거든. 그래서 혹시 타카우미 씨가 신경 써서 먼저 나가신 거 아닌가 싶었어. 우연히 책상을 정리하다가 헛간 열쇠를 찾았는데 쓰레기를 대신 버리고 싶어서 들어가 보려 해. 그럼 탐험 다녀올게. 6호 드림. 다섯 번째 메일. 보낸 사람. 6호. 날짜. 2004년 8월 28일. 수신자. 카와이. 제목.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카와이 씨. 사하타리 6호입니다. 한동안 메일로만 연락했었는데 이번에 오랜만에 직접 만나 뵙고 싶어요. 제가 찾아갈 수 있도록 주소를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잘 부탁드립니다. 6호 드림. 나는 오랫동안 남들에게 말할 수 없는 아르바이트를 해왔다. 정확히 말하면 불법적인 일은 아니지만 세상에는 그레이존이라 불리는 일들이 많고 내 일도 그중 하나였다. 이 일을 시작한 지도 어느덧 10년. 원래는 단순한 아르바이트였지만 어느새 팀을 이끄는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솔직히 말해 이제는 그만두고 싶지만 무서워서 그럴 수가 없다.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 나에게는 2명의 선배가 있었다. 한 명은 정년퇴직 후 이곳에서 일하게 된 50대 후반의 남성, 그리고 또 한 명은 노년을 보내고 있던 70대의 할아버지였다. 나는 두 사람에게서 일을 배우며 빠르게 업무에 적응해갔다.
그러던 어느 날 50대 남성이 사장실로 불려갔다. 그리고 그 사무실 전체에 큰 소란이 퍼졌다. 그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해고를 통보받았고 필사적으로 애원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그는 회사를 떠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살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나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내 잘못은 아니지만 왠지 모르게 죄책감이 들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70대 할아버지도 해고되었고 몇 달 후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나는 단 2사람의 몫을 혼자 떠맡게 되었다. 시간이 지나 새로운 아르바이트생이 고용되었다. 그녀는 A라는 여자아이로 조금 서툴렀지만 나름 열심히 하려 했다. 하지만 실수도 많았고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고 몇 주 후 그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신호 위반 차량에 치였고 휴대폰을 보느라 차량을 미처 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도 비슷한 일은 계속해서 반복되었다. 내 밑에서 일했던 신입사원 비도이고 새로운 직장에 취직했지만 업무 중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 다음 아르바이트생도 회사를 떠난 후 뺑소니 사고를 당했고 신입사원으로 들어온 한 커플은 결혼 후 신혼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이제야 깨달았다. 나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어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내가 이 일을 시작한 이후로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까지 10년 동안 내 아래에서 일하다가 회사를 떠난 후 사망한 사람이 무려 7명이다. 나는 이제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하지만 내가 그만둔다면 다음 차례는 나일지도 모른다. 어떻게 해야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득 가장 먼저 해고된 50대 남성이 떠올랐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사고로 세상을 떠났지만 그 사람만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는 회사에 대한 강한 원망을 품고 있었을 것이다. 만약 그의 원혼을 달랜다면 이 저주도 풀릴까? 하지만 그는 이미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의 흔적을 아는 사람도 남아있지 않다.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좋은 방법을 알고 있다면 제발 나에게 알려달라. 이 이야기는 내가 아는 사진작가 후보 씨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다. 후보 씨는 삼국지를 좋아하는 열렬한 팬이었다. 그래서 전문대생 시절 삼국지 유적지를 직접 돌아보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일본 고베에서 배를 타고 상하이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일주일 동안 여행 계획을 세우며 게스트하우스에서 머물렀다.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 중 특히 친해진 사람이 있었다. 모테기 씨라는 1살 많은 남자로 일본에서 카메라맨의 어시스턴트로 일하고 있었다. 같은 간사이 출신이라 더욱 친근하게 느껴졌고 둘은 쉽게 친구가 되었다. 모테기 씨는 휴가를 내어 상하이 거리를 촬영하다가 일본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는데 하필이면 후보 씨가 여행을 떠나는 날이 모테기 씨가 귀국하는 날과 겹쳤다. 그 전날 게스트하우스에서 친해진 사람들과 작은 송별회를 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무르익었고 누군가가 심령 체험 이야기를 꺼냈다. 호텔에서 겪은 오싹한 경험이었는데 이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괴담 토크가 시작되었다. 후보 씨도 한몫 거들며 자신이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꺼냈다. 그런데 유독 모테기 씨만은 아무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모태기 씨도 뭔가 얘기해봐요. 다들 술 기운을 부추겼지만 그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나는 그런 거 없어. 그런 이야기라도 좋고 그냥 만들어도 돼. 하지만 모테기 씨는 계속해서 거절했다. 그러다 결국 그가 입을 열었다. 봉인해 두었으니까. 그 말에 모두의 관심이 집중됐다. 뭔가 있는 것 같았다. 다들 더욱 듣고 싶어졌고 필사적으로 졸랐다. 봉인했으니까 말할 수 없어. 모테기 씨는 단호했다. 하지만 술에 취한 쿠보 씨는 집요했다. 언제? 어디서 봉인했습니까? 잠시 침묵하던 모테기 씨는 마지못해 대답했다. 고등학생 때. 그럼 일본에서 봉인했다는 뜻이네요? 지금은 중국이니까 괜찮잖아요. 그 말에 모테기 씨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더니 결국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뭐, 얘기해도 돼.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모테기 씨는 고등학생 시절 오사카의 한 피자 가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어느 날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잠이 들었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에서 교무실로 불려갔다. 그곳엔 경찰이 와 있었다. 어제 어디 있었습니까? 그의 알리바이를 물었다.
경찰은 그에게 특정한 주소를 아느냐고 물었다. 그곳은 바로 전날 마지막으로 피자를 배달했던 곳이었다. 네, 기억납니다. 어머니로 보이는 분이 피자를 받았어요. 안쪽에 3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모태기 씨는 고개를 저었다. 그러자 경찰은 차분히 설명했다. 피자를 배달한 직후 남편이 집에 돌아와 아내와 아이를 목졸라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끔찍한 사건이었다. 모태기 씨는 마지막으로 그 가족을 본 사람이었고 그 때문에 경찰은 그의 알리바이를 확인하려 했던 것이었다. 이후 사건은 점점 소문이 퍼졌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도 모태기 씨가 사건과 관련 있다는 이야기가 학교 전체에 퍼진 것이다. 처음엔 부담스러웠지만 점차 그는 자신이 주목받고 있다는 사실에 묘한 쾌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주목받을 일이 없었던 조용한 학생이었던 그에게 사건 이야기는 일종의 관심을 받는 도구가 되었다. 하지만 점점 분위기가 변했다. 친구들은 그의 이야기를 듣고 조롱하기 시작했다. 내가 죽인 거 아냐? 그런 말을 들어도 모태기 씨는 그냥 웃으며 넘겼다. 그래, 사실은 내가 죽였어. 그러던 어느 날 한 번도 말을 섞어본 적 없는 여학생이 다가와 말했다. 그 얘기 이제 그만하는 게 좋아.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덧붙였다.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내 뒤에서 팔이 떠다녀. 그녀는 수업 시간마다 모태기 씨로부터 10m쯤 떨어진 곳에서 팔꿈치부터 위쪽만 둥둥 떠 있는 팔을 봤다고 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할 때마다 그 팔이 점점 가까워졌다고 한다. 지금은 어느 정도야? 모태기 씨가 묻자 여학생은 천천히 목에 손을 올렸다. 지금은 이렇게. 그날 이후 모태기 씨는 그 이야기를 다시는 하지 않았다. 봉인해버렸다. 이야기가 끝나고 연회는 무겁게 마무리되었다. 다음날 모태기 씨는 일본으로 돌아갔고 후보 씨는 중국 전역을 여행한 후 한 달 뒤에 귀국했다. 일본에 돌아온 쿠보 씨는 기념품을 전해주기 위해 모태기 씨의 집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를 받은 것은 그의 어머니였다.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에서 모태기 씨와 함께 있었던 친구인데요. 혹시 모태기 씨 계신가요? 잠시 침묵이 흐른 뒤에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없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모태기 씨가 일본에 돌아온 바로 그날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는 것이었다. 후보 씨는 생각했다. 정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 아니면 그 이야기가 정말로 봉인된 저주였던 걸까? 레이나는 28세의 프리랜서로 생계 무게에 짓눌려 하루하루 보내고 있었다. 초봄의 오후, 창밖으로 희미한 햇살이 스며드는 아파트 거실에서 레이나는 낡은 소파에 누워 아르바이트 잡지를 뒤적이고 있었다. 그러다 한 구석에서 눈에 띄는 광고를 발견했다. 광고 내용: 전화 상담한 모집, 고객 전화를 단순히 응대하는 업무, 할당량 없음, 미경험자 환영, 연령, 성별 불문, 3시간 근무, 시급 5,000엔, 정원이 차면 모집 종료. 레이나는 깜짝 놀라 잡지를 내려놓고 광고를 다시 확인했다. 시급 5,000엔이라면 하루에 15,000엔. 뭐지? 이렇게 쉬운 일이 있다고? 그녀는 손에 쥔 잡지를 뚫어져라 바라보며 고민했다. 3개월 전 레이나는 편의점 도시락 공장에서 구조조정으로 해고당했다. 이후 새로운 직장을 찾으려 했지만 번번이 실패했고 통장 잔고는 바닥났다. 오늘 저녁을 해결할 돈조차 없던 상황에서 이 광고는 구원의 밧줄처럼 보였다. 망설임 끝에 레이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광고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저기요. 아르바이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긴장된 목소리로 말을 건넨 그녀에게 남자는 친절히 응대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사이트 주소로 들어가 등록해 주시면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남자의 지시에 따라 레이나는 핸드폰에 URL을 입력했고 사이트에 접속해 이름, 연락처, 계좌번호 같은 정보를 작성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남자로부터 다시 전화가 왔다. 등록 감사합니다. 이번 주 일요일 오후 11시에 지정된 장소로 와주시면 됩니다. 복장은 자유고 특별히 가져올 물건은 없습니다. 레이나는 의아했지만 당장 돈이 급했다. 그렇게 일요일 밤 약속된 시간에 지정된 장소로 향했다.
밤 10시 55분 레이나는 후드티와 청바지를 입고 어두운 여긋돌이 서 있었다. 그곳은 생소한 동네의 작은 역으로 인적이 드물고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았다. 잠시 후 검은색 대형 승합차가 천천히 다가왔다. 차가 멈추자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더니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마에다 레이나 씨인가요? 고개를 끄덕이자 뒷문이 열리며 타세요라는 말이 들렸다. 레이나는 망설이다가 차에 올랐다. 차 내부는 어두웠고 운전석과 뒷좌석 사이엔 검은 칸막이가 있었다. 뒷좌석엔 이미 몇 명의 사람들이 앉아 있었지만 어두워서 얼굴조차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지금부터 업무 장소로 이동합니다. 목적지는 비밀이며 창문은 모두 가려져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레이나는 점점 불안해졌지만 돈을 벌겠다는 일념으로 차분히 자리에 앉았다. 약 1시간 후 차는 목적지에 도착했다. 레이나와 다른 여성들은 지시에 따라 차에서 내려 어둠 속의 콘크리트 건물로 들어갔다. 지하로 내려간 그녀는 작은 방에 도착했다. 방 안엔 몇 개의 사무용 책상과 전화기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남자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전화기가 울리면 받으세요. 상대방이 어떤 말을 하든 그랬군요. 힘들었겠어요 같은 동정의 말을 해주시면 됩니다. 절대 다른 대답은 하지 마세요. 레이나는 설명을 들으며 이상함을 느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 자정이 되자 전화기가 울리기 시작했다. 레이나는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러나 반대편에선 불쾌한 잡음만 들려왔다. 이내 으스스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그렇죠? 레이나는 당황했지만 지시에 따라 대답했다. 네,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러자 여자는 고마워요, 고마워요를 반복하며 전화를 끊었다. 그 후에도 기괴한 목소리들이 이어졌다.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 왜 나만 이런 일을 당해야 하죠? 레이나는 점점 혼란스러워졌고 정신이 흐릿해졌다. 며칠 후 연락이 닿지 않던 레이나의 집을 찾은 남자친구 유타. 그는 문을 열고 어두운 방 안으로 들어섰다. 방 중앙엔 유리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레이나가 축 늘어진 채 엎드려 있었다. 그러나 유타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방 안의 검은 그림자들이었다. 사람 형상을 한 그림자들이 레이나의 주변에 정저한 채 얼굴을 가까이 들이밀고 있었다. 뭐야 이게? 유타는 뒤로 물러나며 비명을 질렀다. 그림자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림자 속에 비친 얼굴들은 모두 창백하고 흉측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 순간 방 안의 형광등이 깜빡이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고요해졌다. 저는 작지만 자부심 있는 영상 음악 제작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가수나 크리에이터들이 스튜디오에 와서 녹음하거나 영상을 제작하곤 했지만 요즘은 대부분이 직접 콘텐츠를 제작해 스트리밍 플랫폼에 올리는 시대가 되었죠. 자연스레 스튜디오를 찾아오는 이들도 줄어들고 경영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는 옛날 테이프, VHS나 카세트, 8mm 필름 등에 담긴 영상과 음성 데이터를 디지털로 변환해주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이 작업이 스튜디오의 주요 업무가 되어버렸죠. CD나 DVD 같은 물리 매체조차 접해보지 못한 젊은 세대가 많아진 지금 테이프에 녹화된 추억을 디지털로 되살리는 일은 단순한 작업을 넘어 누군가의 과거를 복원하는 의미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오래된 VHS나 8mm 필름에는 쇼와 시대의 거리 풍경, 가족의 찬란한 모습 같은 역사적 가치가 담겨 있는 경우도 많아 보존의 의미도 큽니다. 테이프는 디지털 데이터처럼 안정적이지 않아서 보관 상태에 따라 곰팡이가 피거나 손상되기도 쉽습니다. 또 요즘은 테이프를 재생할 장비조차 구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아 저희에게 테이프 보관 의뢰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가끔 정말 이상한 영상을 마주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몰래 찍은 듯한 부부싸움 장면이나 차마 말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영상들도 간혹 발견됩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한편의 테이프는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하고도 기묘한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의뢰인은 7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고 영상 매체에 대한 지식도 상당한 전문가였습니다. 테이프에는 그가 젊은 시절 교제했던 여성, 즉
전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오는 영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부끄러움 반, 궁금한 반으로 복원을 의뢰했고 저는 영상 복원이 성공했을 때만 비용을 받는 조건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VHS를 전용 기기에 넣고 재생을 시작했습니다. 화면에는 20대쯤 되어 보이는 여성 한 명이 비즈니스 호텔로 보이는 방에서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데님 팬츠에 꽃무늬 셔츠를 입고 있었고 약간 긴장한 듯 미소를 지은 채였습니다. 그런데 영상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심하게 흐트러졌고 화면과 소리가 끊기고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트래킹 문제였습니다. VHS는 자기 테이프에 영상 신호를 기록하는 방식인데 오랜 세월이 지나면 테이프가 열화되어 재생이 어려워집니다. 다행히 저는 복원 전문가였기 때문에 전문 장비와 소프트웨어를 동원해 복원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복원이 진행되자 영상과 음성이 조금씩 살아나기 시작했죠. 여성은 일상적인 이야기를 하며 웃고 있었고 당시 유행하던 밴드의 공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이상한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그녀는 침대에 등을 대고 앉은 상태에서 갑자기 양손을 머리 위로 올리고 상반신만을 이용해 복근 운동을 하듯 일어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리가 고정된 것도 아닌데 전혀 들리지 않고 상반신만 기묘하게 튀듯 움직였습니다. 숨도 차지 않은 얼굴로 말까지 이어가며 그런 움직임을 반복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무언가 놓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음성 트랙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왼쪽 채널에만 있었고 오른쪽 채널은 무음 상태였던 겁니다. 저는 오른쪽 채널에 출력을 켰고 그 순간 스튜디오 전체에 소름 끼치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의 비명이었지만 뭔가 수중에서 들리는 듯한 강하게 왜곡된 다중 녹음된 듯한 기괴한 소리였습니다. 그 소리에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당황한 저는 즉시 스피커 출력을 껐지만 그 소리는 여전히 귀에 울리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실신했는지 정신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스튜디오 동료가 저를 깨우고 있었고 동료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너 지금 대체 뭘 보고 있었던 거야? 모니터에는 여전히 호텔의 침대가 비춰주고 있었지만 그곳에는 이제 여성이 없었습니다. 대신 완세 자세로 누운 인형 같은 형체와 붉고 검은 얼룩이 흰 시트에 남아있었죠. 그 얼룩은 침대에서 바닥 카펫까지 이어져 있었고 분명히 맨발의 발자국처럼 보였습니다. 그래, 그녀는 맨발이었지. 그렇게 나는 흐릿하게 기억하며 그날의 사건을 동료에게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테이프를 다시 재생해도 이상한 여성이 나오는 장면은 사라지고 흐릿한 얼룩만이 남은 영상만 반복되었습니다. 녹화는 중간에 뚝 끊기듯 끝나 있었고요. 동료는 짧게 말했습니다.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그 한마디에 저도 더는 그 테이프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조금 장황한 이야기였지만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당신의 집이나 친가에 옛 테이프가 잠들어 있다면 너무 늦기 전에 디지털로 옮겨두시길 권합니다. 그 안에는 잊고 있었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을지도 모릅니다. 혹은 잊지 말았어야 할 무언가가 담겨 있을지도요. 그 영상을 본 건 확실히 고등학생 때였다. 그 당시 나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해서 텔레비전에서 방영하는 심령 특집은 빼놓지 않고 챙겨봤다. 인터넷에서도 점차 그런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하던 시기였고 유튜브에서도 심령 관련 키워드만 검색하면 온갖 영상이 쏟아졌다. 이어폰을 끼고 한밤중에 혼자 몰래 보는 게 작은 취미처럼 자리 잡았던 것 같다. 문제의 채널을 알게 된 것도 정말 우연이었다. 추천 영상에 떠서 아무 생각 없이 클릭했던 게 시작이었다. 내용은 늘 비슷했다. 핸디캠으로 촬영하면서 어딘가의 심령 스팟을 소개하는 방식. 그 채널의 특징은 영상에 나오는 장소들이 대부분 인터넷에 정보조차 없는 이름 없는 장소들이었다는 것. 이상할 정도로 구체적이면서도 자료는 없는. 그러던 어느 날 숙제를 하면서 늘처럼 배경음처럼 영상을 틀어놓고 있었는데 영상 속 촬영자가 말했다. 땡땡현 땡땡씨.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을 멈췄다. 그건 내가 살고 있는 도시의 이름이었다. 뭐야, 이 근처까지 촬영 왔었나?
그렇게 생각했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집 주변은 심령 스팟이라 부를 만한 곳이 없었다. 그래도 화면을 보고 있는데 나는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다. 영상 속에 비친 건물. 난 찍었다. 우리 가족이 살고 있는 아파트였다. 2층짜리 한 동에 4세대가 들어가는 가족용 아파트. 하지만 영상 속 아파트는 검게 그을렸고 창문은 깨져 있었다. 주변엔 타다 남은 쓰레기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밤중 1층 노부부의 방에서 불이 나서 전원이 사망했다고 합니다. 기계처럼 건조한 목소리가 그렇게 말했다. 처음엔 설마 했다. 비슷하게 생긴 다른 아파트겠지. 어차피 정확한 주소를 밝히지도 않으니까 대충 아무 말이나 한 걸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납득시키려 할 즈음 촬영자가 1층 방으로 들어갔다. 익숙한 구조, 익숙한 패치. 그는 방 2개를 둘러보고 마침내 2층으로 올라가 정면에 문 앞에 섰다. 그 문은 바로 우리 가족이 사는 곳과 같은 위치였다. 문이 열리고 현관 바닥에 깨져 있는 도자기 꽃병이 보였다. 나는 반사적으로 영상을 꺼버렸다. 그건 우리 집 현관에 항상 놓여있던 꽃병과 똑같이 생겼다. 그날 이후 그 채널은 다시 보지 않았다. 한동안 유튜브 자체를 열지 못했다. 추천 영상에 그 채널이 뜨는 게 너무 무서웠기 때문이다. 지금 나는 취직해서 고향을 떠나 살고 있다. 하지만 부모님은 여전히 그 아파트에 살고 있다. 스스로를 설득하려 했다. 그냥 우연히 닮은 건물에 우연히 닮은 꽃병이 있었을 뿐이라고. 그저 그런 우연들이 겹쳤을 뿐이라고. 하지만 혹시 그 영상이 앞으로 일어날 일을 보여주고 있었던 건 아닐까? 한 번은 부모님께 이사를 권해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친척 소유의 아파트를 저렴하게 빌리고 있는 입장이라 부모님은 별 생각이 없는 눈치였다. 며칠 전 어머니에게서 이런 말을 들은 것도 기억에 생생하다. 아랫집 아저씨, 요즘 치매 기운이 보이시는 것 같아. 그리고 그 영상을 지우기 직전 분명히 들렸다. 도망칠 수 없어.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를 떠나지 않는다. 신을 모시는 일을 하며 명성을 얻었던 한 여성 인어가 있었다. 그녀의 능력의 진리를 논하기 전에 그녀가 현지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어느 날 초췌한 얼굴의 한 남성이 인어를 찾아왔다. 남성은 매우 지쳐 보였고 그녀는 그를 진정시키며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이름은 카즈유키였고 그가 꺼낸 이야기는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다. 카즈유키의 딸은 16세 생일을 맞이한 바로 다음날 자신의 방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했다. 유서조차 남기지 않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그녀가 자살할 만한 징후는 전혀 없었다. 오히려 가족인 카즈유키와 그의 아내가 의심을 받았지만 경찰의 조사는 결국 돌발적인 자살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딸의 죽음 이후에도 기묘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딸이 죽었을 때 그대로 남겨둔 방에서 뭔가 쓰러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고 가끔은 천장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낮은 신음소리도 들렸다고 했다. 그의 아내는 이 현상을 견디지 못해 친정으로 떠났고 카즈유키는 홀로 남아 일과 집으로 가며 힘겹게 버티고 있었다. 그는 매일같이 이어지는 기괴한 현상에 점점 지쳐갔다고 말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카즈유키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인호를 찾아왔고 그녀는 그를 돕기로 했다. 다음 날 인호는 문제의 집을 찾았다. 카즈유키는 딸의 방에 들어가기조차 두려워하며 문 앞에서 그녀에게 부탁했다. 죄송하지만 저는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려요. 딸의 방을 열고 들어간 인호는 먼저 방 안에 가득한 불쾌한 습기를 느꼈다. 계절은 한겨울이었는데도 방 안은 마치 장마철처럼 눅눅했다. 뭔가 있구나. 그녀는 천장을 올려다봤다. 그리고 그곳에서 힘없이 흔들리는 소녀의 모습을 보았다. 소녀의 얼굴은 흐릿하게 가려져 있었고 안개 속에서 끈적한 액체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평범한 사람이라면 비명을 지르거나 기절했을 상황이었지만 오랜 경험으로 단련된 인호는 침착하게 방을 나왔다. 그리고 거실에 앉아있던 카즈유키에게 조심스럽게 말했다. 따님의 영혼이 성불하지 못한 채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카즈유키는 그녀의 말을 듣고 고개를 저었다. 우리 딸은 목을 매지 않았어요. 손목을 그어 죽었습니다. 그런데도 왜 매달린 소리가 나는 거죠? 인호는 순간 말을 잃었다.
자신이 본 것이 딸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엇이었단 말인가? 그렇다면 그건 도대체 누구죠? 카즈유키의 집은 새로 지은 집이었고 이전에 그 장소에서 나쁜 일이 있었다는 기록도 없었다. 이노는 이 일이 자신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음을 깨달았다. 결국 그녀는 돈을 돌려주고 손을 뗐다.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우가 가끔 있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뒤돌아섰다. 이후 몇 달 뒤 이노는 큰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다. 이 이야기는 그녀가 생전에 친했던 친구가 전해준 것이었다. 그 이후로 카즈유키와 그 방의 행방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이 이야기는 지인이 약 4년 전쯤 겪은 실제 경험이다. 폐허 사진을 찍는 것이 취미인 그는 시코쿠의 깊은 산속에 있는 한 폐공장을 찾아 차를 몰고 가고 있었다. 사진가들 사이에서 꽤 유명한 장소였지만 워낙 인적이 드문 곳이라 길도 험하고 복잡했다. 운전을 하던 중 그는 어느새 길을 잘못 들어선 것을 눈치챘다. 도로는 점점 좁아지고 경사는 가팔라지며 주위엔 자풀이 무성하게 자라나기 시작했다. 불안한 기분이 들었지만 되돌아가자니 이미 지나온 길도 꽤나 험난했던 터라 그는 그냥 조금 더 앞으로 가보기로 마음먹었다. 그러다 결국 차가 더 이상 나아가기 힘든 지점에 이르렀다. 억지로 버티던 그는 결국 차를 멈췄고 그냥 앞으로 어떤 게 있나만 보고 오자는 생각으로 풀숲을 헤치고 혼자 걸어 들어갔다. 짐승이 다닌 듯한 좁은 길을 따라 한참을 걷자 이상하게도 길이 다시 넓어지기 시작하고 잡초도 줄어들더니 갑자기 확 트인 공간이 나타났다. 그곳 한가운데에는 낡고 허름한 손 간판이 하나 세워져 있었다. 처음엔 사유지출 입금지 같은 흔한 안내문이겠거니 생각하며 다가갔지만 간판에는 단 한 줄의 문장만이 적혀 있었다. 이 앞으로 작은 여자가 나오니 혼자 가지 마세요. 순간 소름이 돋은 그는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았다. 그런데 그곳엔 또 다른 간판이 있었다. 절대 뒤돌아보지 말아주세요. 머리끝까지 소름이 치밀었다. 그는 미친 듯이 달려 차로 돌아갔고 좁고 험한 길을 아랑곳하지 않고 그대로 산을 빠져나왔다. 만약 그때 계속 그 길을 따라갔다면 과연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을까? 어느 토요일 내가 다녔던 중학교 근처에 새로 생긴 빵집에 아버지와 함께 가게 되었다. 나는 멜론빵과 에클레어를 샀고 아버지는 슈크림빵을 고르셨다. 집에 돌아와 맛을 보니 정말 훌륭했다. 그 맛에 반해 그 다음 주 토요일에도 빵집을 찾았다. 가게에 들어서자 점원이 이곳 전용 포인트 카드가 있다고 알려주며 2층에서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카드를 받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가 보니 둥근 의자 4개가 놓여 있었고 몇몇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아버지와 나는 출구 쪽에 있는 의자에 앉았다. 그런데 앉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갑자기 들려오는 알 수 없는 말소리. 누군가 설교처럼 무언가를 읊조리고 있었지만 단어 하나조차 이해할 수 없었다. 그리고 더 이상 의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묘한 압박감에 휩싸였다. 시간이 흐를수록 상황은 더욱 기이해졌다. 10분 정도 지나자 주변 사람들이 어딘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닌가. 너무 무섭고 불안한 기분에 사로잡힌 채 1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포인트 카드를 받을 수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나는 뭔가 소름 끼치는 시선을 느꼈다.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눈동자와 흰저위가 구분되지 않았고 초점마저 흐릿했다. 그들이 마치 텅 빈 껍데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이후로 나는 절대 그 빵집에 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그러나 그 다음 주 토요일 아버지가 다시 빵집에 가겠다고 하셨다. 나는 필사적으로 말렸지만 아버지는 고집을 꺾지 않으셨다. 결국 가족들에게 그곳에서 겪었던 일을 털어놓아 겨우 막을 수 있었다. 그리고 2주가 지난 어느 날 소문을 들었다. 그 빵집이 후쿠시마 어딘가로 이전했다는 것이었다. 궁금한 마음에 빵집이 있던 곳을 찾아갔는데 그 주변은 묘하게도 이사 준비를 하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하지만 정말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눈이었다. 그들의 눈은 모두 텅 비어 있었다. 마치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처럼 영혼이 빠져나간 듯한 눈빛이었다. 그 빵집은 대체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라 나를 떨게 한다.